강의를 해주실 김종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이 맨부크상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맨부크상에서 한강이 받은 상은 해외 작가상입니다. 원래는 영국에서 자기 나라 작가들한테 주는데 그 중에 해외 분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해외 작가와 그 작품을 번역한 이 번역가에게 동시에 같이 주고 상금도 나눠줍니다. 이 맨부크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노벨 문학상입니다. 맨부크상도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벨 문학상은 이 알프레드 노벨 뭘 발명한 사람이죠?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내믹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다이너마이트 이런 말하고 다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 이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원래는 이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산업용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살상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벨을 전쟁 상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노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자기 재산 다 모아가지고 노벨상 5개 분야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3억 가까이 됩니다. 13억.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작품을 써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노벨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 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2사람입니다. 이제 나오는데 여기 강의 중에 나올 거예요. 한국은 전혀 없었고 중국은요. 중국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 우리가 잘 아는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한강이 5번째고 여자로서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말하느냐면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로 나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한국 문학이 왜 세계 무대로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K 아츠라고 해서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이 BTS 같은 이런 이제 젊은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서 온 세계에 히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한국 국력이 높아져서 군사력 세계 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름 있는 대학마다 모두 한국어과를 설치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배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도 따라오고 산업도 따라오고 나라가 부유해지는데 미끄럼이 됩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 아닌 거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로 나갔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로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한강의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작품이 그렇게 훌륭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름 있는 많은 작가들에 비해서 이 작가의 작품이 훨씬 더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좀 보고요. 네. 지금 상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핀이 안 맞는데 선생님? 이 편집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아요?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이상은 안 됩니까? 네. 왜 보시면 밑으로 올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하십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 노벨상은 오늘로 졸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좀 있어요. 노벨 문학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20세기가 시작된 190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 24회를 거쳐왔고 올해가 125년째입니다. 125년 장관 세월이죠.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언어는 영어입니다. 현재까지 영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국적으로 따지면 프랑스가 17명이고 제일 많아요. 언어로 따지면 프랑스어는 영어 다음이고 그 다음은 독일어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순이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유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심사를 하는데 유럽 작가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스웨덴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에서 상을 주니까 그 홈그라운드, 강한시도 집 앞에서 50점 따고 들어가요. 그래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지금까지 7명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도 국가의 문학적 함량이 크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도 다 상을 받았고 심지어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여기 지금 저 선생님 안 보실 것 같아서 네. 아마 저기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야 되나 봐요. 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진주 인구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진주시만한 나라예요. 거기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겠군요. 이 상은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학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할리먼 원로들이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스웨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지역과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문은 그래도 그동안에 좀 다양하게 배정이 되었지만 우리 지주현교 프로포트 하나 좀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시고 또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 빔 프로젝터 잘 작동을 안 하면 요새는 강의를 전부 다 어디 가나 영상으로 합니다. 책을 보면서 하는 강의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전부 영상으로 바꾸어서 영상을 띄워놓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조절을 해주세요. 한강이 만약에 시를 썼더라면 받기 어려웠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문 쪽에는 별로 점수를 안 줬다라는 얘기예요. 산문이 많이 받았다 이 얘기고요. 첫 번째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시인인데 쉐리 프리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평가를 높이 받았지만 지금은 거의 읽히지 않는 시인입니다. 초기 수상 작품 가운데 현재까지 문학사에서 이 세계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독일의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의 산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헤르만 헤세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다 데미안이며 유리알 로리 시다르타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거 다 읽었죠 옛날에. 이런 작가들이 초기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톨스토이입니다. 당대의 문호 레허 톨스토이 그리고 마크 트웨인. 자 이쪽에 보시면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이미 생존 시에 세계 최고의 문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인데
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이를테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런 작품들, 그래서 슬라브 민족주의, 또 휴머니즘의 인본주의, 기독교 박애주의 이런 걸로 이 총체적인 소설을 써서 도스토옙스키와 더불어서 부동의 이 세계문학의 이 러시아를 일으킨 그런 작가가 이 톨스토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이에요. 생존 시에 이미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제임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이라든지 율리시즈라든지 이런 문학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런 작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소설은 뭐냐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써둔 소설과는 줄거리 위주의 소설과는 전혀 다르게 내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세계문학사의 이 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노벨문학상이 단순히 문학적 성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벨상의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951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상자들은 다양한 국적과 문학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은 작품들, 아는 이름들일 겁니다. 알베르 까뮈의 실존주의 철학, 파블로 네루다의 정치적인 시, 마르케스의 마술적 리얼리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조류를 반영하고 있고, 80년대 이후는 제3세계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러한 경향은 노벨문학상이 세계문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세요. (21세기) 넘어서는 국적이 다양해지고 장르, 범주가 확장되고 여성 작가 수상이 증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고려되고 비영어권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문학에 있어서 형식 실험, 지금까지 쓰던 어떤 리얼리즘 방식이 아니고 형식을 파괴하는 이 방법론적인 기교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편가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이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세계문학의 조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수상을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 지방문을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 소련이죠. 소련 정부의 압력으로 아나상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작가가 어떤 기관에 의해 제도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작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반대한다. 나 안 받겠다. 이게 자발적으로 안 받은 겁니다. 대단하죠. 우선 상금이 큰데 이 상을 안 받겠다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엄청 잘 쓰셨는데 노벨상 주겠다. 근데 10배덕이에요. 나 안 받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보고 노벨상을 주겠는데 너 우리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럼 저 안 받겠다고 할까? 저는 시킨 대로 하고 받겠어요. 받아서 그 상금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은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거절했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노벨위원회 공식 수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네, 좀 내려주세요. 네.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5명이 받았습니다. 타고르죠? 라빈 드라나타 타고르가 이 풀네임이에요. 그 다음에 설국을 쓴 일본의 가와타 야스나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에겐자부로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사회운동가 오에겐자부로의 소설, 그리고 붉은 수수밭 철선 이 중국의 모엔. 모엔이 지금 우리말로 모엔인데 한자로 쓰면 막은입니다. 막은. 막은이 뭐냐면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 필명이에요. 모엔. 원래 본명은 이 모엔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강입니다. 이제 한강의 노벨상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작년도 10월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강타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국가적 경사다 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한강이라고 하는 조정래 소설이 있어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전 10권씩인데 한국 역사 3부작을 이제 이 조정래 소설에서 일컫는 그런 작품이죠. 근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하고 1신이 이제 딱 한 줄로만 타전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한강이라는 작가가 상을 받았다가 아니라 조정래 소설 한강이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강이 상을 받은 이유를 지금 정리를 해봅니다. 이 한강이 노벨상 받기 전에 이미 유럽에 알려졌어요. 뭘 통해서? 영국에서 주는 맨부크 상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그 유럽에서 주어지는 상들의 후보로 계속 올라가고 했어요. 유럽에 알려진 작가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럽 사람들이 한강의 소설을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뭘로? 영어로 읽었다는 거죠. 상을 이제 맨부크상을 받은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채식주의자. 그 영국의 맨부크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은 맨부크상을 받기 11년 전에 한국에서 주는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문학상을 받고는 11년이 지나는 동안에 잊혀졌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작품이 있었다? 작품의 이름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리바이벌 됐어요. 왜요? 이 상을, 맨부크상을 받으니까.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부크상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작품이 정말 좋아서 상을 받았을까요? 그럼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잊혀졌다. 갑자기 이제 상을 받게 된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번역이라는 겁니다. 번역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부크상을 받으면서 이 작품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번역이라고 제가 써놨죠.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번역가가 누구냐면 이 여자예요. 데바라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당시에 번역할 때 당시에 26살짜리 영국 처녀였어요. 근데 제가 세계 번역가 대회에서 저랑 같은 세션에 있어서 제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한국어를 읽을 수는 있어. 근데 한국말을 배운 지도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능통하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번역을 잘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말 읽을 수는 있어. 그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걸 읽고서 자기 방식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떠대자를 써서 어역이라고 합니다. 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의 원문에 충실하도록 번역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번역은 매우 수준 떨어지는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국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을 때 영국의 독자들이 이게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데보라 스미스가 이걸 이를테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읽기 좋도록 그 분위기와 그 법에 맞춰서 번역을 하니까 잘 읽힌단 말이에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를테면은 번역의 능력이 기량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뭘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뻥 잡는 게 왜라고 하는데 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그래 한국어 좀 잘 못하는 게 오히려 괜찮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이 잘못된 것은 엄정하게 말해서 번역가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니까 이것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봐야 할까요? 하여간 상을 받고 나니까 이러다 묻혀버렸어요.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이 단어를 이렇게 보는 것, 이 단어를 이렇게 보는 것, 이거 완전히 뜻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런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역을 통해서 영국에서 읽히고 그리고 또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데보라 스미스가 한국말로 이름을 김보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보라니까 보라는 괜찮죠. 스미스가 성인데 그럼 서보라나 뭐 소보라나 뭐 이래야 될 텐데 왜 김보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흔한 성이 김씨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동안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한국에 많은 이름 있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원, 이호철, 황석영, 조정래, 이문열 같은 이런 이 선배, 그러니까 한강보다는 완전히 30-40년 앞에 있는 앞선 세대예요. 이 세대의 작품과 한강의 작품은 어떻게 다를까? 왜 이 앞선 이 원로 선배 작가들이 계속 후보가 되면서도 상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한 번도 후보에 올라간 적도 없는 한강이 덥석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배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호철 선생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한국 문단의 원로로 지금까지 뭐 거대한 상처를 버티고 있죠.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이 언론에서 이 노벨상 수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부 정말 축하한다, 국가적 경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이 쓰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 작품은 훨씬 훌륭한데 독자가 많아도 내가 더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국가적 경사인 건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선배 작가들이 이 작품을 쓰면 보통 대하소설로 10권을 쉽게 쓴단 말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보세요. 고전은 시인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호철을 넘어서 황석영, 장길산이라고 하는 10권짜리 소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1975년에서 1985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써진 작품인데 10권이에요. 이 조선조 숙종연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적 장길산 부대 사건, 극악무도한 도적 장길산 부대 얘기를 하는 거죠. 숙종연간에 거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기록. 이 장길산 부대가 도성을 침범했다라는 이 기록밖에 없는데 이것을 권순동이라고 하는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황석영 소설가 작가가 10권의 대하소설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조선조 숙종시대 얘기를 하자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렇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70년대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올 때에 이를테면 압제 속에 있던 이 나라 백성들, 민중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장길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길산은 실제로 그 얘기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황석영이 여러 장편을 썼습니다만 한 사람의 문학평론가로서 제가 보기에 그 이후의 작품들은 모두 다 장길산에 비하면 족탈 물급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장길산은 뛰어난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 10권, 아리랑 10권, 한강 10권. 태백산맥은 재미는 있어요. 근데 아리랑이나 한강으로 가면 참 읽기가 힘듭니다. 읽어내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조정래처럼 이야기를 잘 만들고 재밌게 쓰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권씩 새 작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로서는 엄청난 기량이죠. 여러분, 질도 중요하지만 양에 있어서 이걸 따라가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문열, 영웅시대는 두 권이지만 전쟁 중에 자기 북으로 간 아버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경이라고 하는 작품, 전란 이후의 한국 사회, 이걸 다루는 이 변경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거 10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후의 한국 사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사회를 소설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문열의 변경입니다. 그럼 이런 작가들은 그 작품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국가의 비극, 민족사의 아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거고, 해외에서도 그게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과거 역사가 이렇게 비극과 아픔 속에 있었겠구나, 이걸 잘 좀 우리가 숙독을 해보자, 이럴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역사적 비극은 자기 나라에도 다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 바라보기에도 바빠요. 다른 나라의 역사적 비극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어떤 반성의 자료로 삼는다,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그렇게 다시 말하면 호응을 일으키거나 일으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일으켰지만, 그런데 한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강은 역사적 비극의 문제를 소설로 써되, 한강은 여러분 10권의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한강의 소설은 길어야 한 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10권씩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량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런데 다만 한강이 새로운 것은, 또 주목받은 것은 그 역사적 아픔, 상처를 개인의 내면의 문제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개인의 내면, 내 가슴 속의 상처. 그러니까 보세요. 채식주의자 같은 이런 소설에서 어렸을 때 억압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하고 나는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해지면. 그런데 이 소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 개인의 아픔이 이렇게까지 깊고 또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내 삶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과 비추어 보면 어떨까? 공감대가 형성돼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역사적 상흔의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그 내면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책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공감을 얻도록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 세대와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앞 세대로부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세대인 거죠. 이걸 이제 이 데버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가가 잘 번역을 해서 내놓았을 때에 익혔단 말이에요. 공감했단 말이에요.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술가, 창작 주체인 예술가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림이면 그림을 보는 사람, 음악이면 음악을 듣는 사람, 문학이면 그 작품을 읽는 사람의 가슴에 가서 리스폰스, 반향을 일으켜야 완성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훌륭한 작품이라고 써놓고 있으면 그걸 무슨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강의 작품이 이렇게 해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을 받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시대와 사회를 보는 인식의 세대별 차별성. 저는 이 문제를 일간신문의 칼럼으로 쓰면서
세대가 처음에 이걸 세대가 변경되었다, 세대가 어떤 변경되었다 이렇게 쓰다가 그 앞선 작가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세대 변화라고 바꾸어서 원고를 넘겼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어떤 세대별 차별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작가의 기량 부족이라 할 이 대목이 오히려 효자손이 되었다. 국가의 비극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어서 공감과 감동이 들었는데 개인의 구체적인 아픔은 언제 어디서나 공명되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엄마를 부탁해 이런 소설을 썼어요. 많이 읽혔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읽혔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이 아들과 딸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관점, 어머니의 애정을 감각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단 말이죠. 앵글로색슨계 이 모녀는 우리와 조금 뭐 분위기가 다르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앵글로색슨계에서도 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그 애틋하고 그리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 거의 영구적인 감성, 감정, 그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공감을 일으켰다는 거죠.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이제 한강이 4.3이나 제주도의 4.3이나 광주 5.18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장편소설 한 것이. 이런 것이 말하자면 국가의 비극을 다루었는데 이 비극을 다루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 사회상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 속에 있던 개인이 얼마나 아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주에서 저 1980년에 5월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임철우라고 있는데 전남대 영문과 4학년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다 봤어요. 이것이 이를테면은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알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걸 소설로 안 쓸 수가 없어. 내가 그러지 않고서는 소설가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단편 한 편을 쓴 것이 봄날이라고 하는 단편인데 그 이상을 못 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이를테면 적나라하게 썼다가는 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5권짜리 장편으로 봄날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시 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너무도 많은 자료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급해 죽겠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역사의식이고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 이런 건데. 그런데 자료는 거기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어떨까요? 소설이 성공했을까요? 소설로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걸 공부하듯이 읽어야 돼요. 소설을 공부하듯이 읽는 것은요, 여러분 전문적인 독자는 아는 겁니다. 전문적인 독자는 누구예요? 우리 같은 평론가예요. 전문적인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이를테면은 인물 구조도나 사건 개요도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읽습니다. 왜냐면 그래 글을 쓰니까. 근데 독자들은 소설을 그렇게 읽으면은 그 고통스럽게 소설을 그렇게 읽어가지고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야기의 재미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이 읽힌 소설들의 일반적인 공식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선 이 선배 작가들이 또 임철호가 그래 했듯이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강박관념,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생각할 때는 이 게임을 꼭 이겨야 돼요. 선수들도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앞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어요. 관중은 어떻게 해요? 이건 누가 이기든 간에 골이 많이 터지고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문학이나 예술을 수용자,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의 재미라든지 어떤 감동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 예술 작품이 독자에게 다시 전달되어서 감동을 미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걸 안 하고 작가의 포커스를 두고 말하면 이게 무슨 교훈적인 교과서 같은 이런 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이를테면 이 확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강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개인의 아픔은 언제 어디서나 공명되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한국 문학이. 어디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계 문학의 무대에서 한국 독자가 아닌 외국의 독자들과 마주치는 데 있어서 한강의 소설과 더불어서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강의 소설이, 한강이 뭐 이렇게까지 내가 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됩니다. 자기 열심히 작품 썼어요.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칭찬해야 돼. 근데 무턱대고 칭찬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보기로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강이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일이 되려고 하면요 참 여러 가지가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둑을 막기로 하면 잘 짓던 개도 안 짖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이 일을 도와요. 자, 보시죠. 이번 수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문체입니다. 스웨덴 한림은 시적 산문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소설의 문장이 시를 쓴 것처럼 정교하고 그리고 수준이 있는 이런 문체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적 산문 이 말은 참 좋은데 이걸 소설을 읽으면 재미있을까요?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술술 잘 읽히는 게 이제 독자들한테는 편한데 근데 한강은 시도 많이 썼어요. 시집도 있어요. 문장이 치밀하고 감각적이며 서정적 서사를 담보하는 측면을 높이 샀는데 근데 소설 문장이 이렇게 시적 서정성을 보여준다면 재미있게 좀 빨리 책장을 넘겨가면서 읽을 수 있느냐? 그거 안 돼요. 어려워요. 이거 뭔지 뜻을 파악해가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치열한 문장이 그 소설 세계를 독특한 뉘앙스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장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미있거나 쉽게 읽히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강이 소설뿐만 아니라 시도 쓰는 작가. 황순원의 사례라고 제가 써놨는데 황순원 선생은 이제 제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처음에 시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숭실중학을 다녔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오산중학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있다가 다시 숭실중학을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했는데 와세다 대학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학교가 있어요. 와세다 제2고등원 이런 예비학교를 거쳐서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일제강점기예요. 이분은 1915년생인데 우리가 1910년에 일제히 병탄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잃고 5년 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동안에 29의 첫 시집을 냈는데 그것이 방가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고성방가할 때 그 방가예요. 근데 이 시집을 지금 제가 이걸 이제 이 문학마시라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곧 이제 공개를 할 텐데 이 시집을 이렇게 면밀히 읽어보면 거기 29살짜리 청년이 항일 저항 의식을 그 속에 강하게 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일 저항 시인하면 이육사나 윤동주나 이상화나 신훈이나 또 누가 있죠? 김광석, 한용운 이런 사람들만 들고 있는데 실제로 황순원의 이 방가라는 시집을 보면 이 젊은이가 입제에 저항하는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방황을 맞아서 들어오다가 체포되어서 한 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1919년 3.1 만세운동 때 평양의 숭덕소학교 교사였고 그 평양시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로 거리에 나섰다가 체포되어서 2년 6개월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독립유공자 집안이에요. 근데 이 방가 그 다음에 이제 쓴 시집이 골동품이라고 하는 시집인데 이 두 시집을 거쳐서 단편 소설을 쓰다가 장편 소설을 쓰다가 또 나중에 다시 시와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늘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내 소설에서도 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소설 문장을 아주 정교하게 썼는데 그러나 여러분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교하게 쓴다고 해서 말하자면 시적 산문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정서적이고 분위기 있게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정서적인 부분을 살려 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황순원 선생은 이를테면 그 대목에 있어서 소설 문체에 하나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은 시도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적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한강의 수상을 뒷받침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이 버트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 제목이고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여러분 이 BTS의 국제적인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육군의 아미하고 스펠이 같아요. 난립니다. 노래를 배우고 따라 부르고 모이고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한국의 노래를. 그 다음에 누구죠? 싸이입니다. 싸이. 말 춤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로제라고 하는 가수인데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 윤수일 아파트 말고 로제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수예요. 온 세계가 K-팝이나 한류 문화의 바람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관점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기예요. 야, K-팝이 이렇게 대단하냐 하는 시기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유수의 대학들, 이름 있는 대학들이 과거에는 여러분 한국학을 제대로 하는 이 대학이 미국에서 하버드하고 UCLA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 저 유럽 할 것 없이 이름 있는 대학에 모두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모두 한국어.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한국이 정말 세계 무대에서 힘을 가진 나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해야 될 때일까요? 이럴 때 정말 잘해서 나라를 이끌고 세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여의도를 저 통째로 떠서 저 제주도 옆에다 갖다 놓든지 하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아니 김정은은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이를테면은 맞서서 있는 상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여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더 잘못하나 내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관심과 우호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때에 지금 정말 잘해야 될 때인데 이게 뭘 말합니까?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 노벨상이 국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늘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나라의 힘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것.
세계 무역 거역량의 10위권 내외, 국제 군사 경쟁력 6위, 이런 국력이 작동했다라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존에서 지금까지 다 남자들만 받았어요. 그 탑5로 이게 사시아죠. 그 다음에 가와다 에스나리, 설국이라는 소설. 설국 읽어보셨죠, 여러분?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자 눈바라였다. 이게 북해도 가서 기생하고 연애하는 이야기인데 시시껄렁해요. 그런데 왜 이 소설이 상을 받았느냐? 가장 일본적이었다는 거죠. 가장 일본적인 소설. 일본을 보여줘. 일본을 보여준 게 그렇게 대단해? 그 뒤에는 일본의 국력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일본에서 두 번째로 상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일본의 사회운동가예요. 그리고 소설을 써요. 이런 게 평가가 됐던 거예요. 아까 제가 노벨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치의식 같은 이런 게 이제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데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옌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상을 받았었는데 이 모옌이라고 하는 작가가 상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중국의 국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모옌이 상을 받을 때 아시아존 순번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 한국의 큰 방송들이 모옌 아니면 다음 후보로 생각되는 게 누구냐면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였어요. 이 사람.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언론사들이 모옌이 상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평론가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길게. 그러면 하루키가 상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또 평론가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요. 저는 당연히 하루키가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루키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요. 하루키는 일본 작가지만 전혀 일본적이지 않아요. 하루키의 이 소설들을 읽어보면 어떤 원칙과 질서, 서두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말테의 수기 같은 이런 작품을 읽을 때 좀 어디서부터 읽어도 괜찮은 이런 방식의 소설이에요. 근데 하루키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번역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하루키 소설 번역에 일생을 건 복수의 번역가들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서는 번역가에 대한 대접이 작가 밑으로 가지 않아요.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우리는 번역가를 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게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당연히 하루키가 받는다. 하루키가 왜 상을 받을 만한 인터뷰를 했는데 모옌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옌 인터뷰한 사람께 방송에 나가고 제가 아주 애써서 준비하고 인터뷰한 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고생해놓고 출연료도 안 준다는 데 있어요. 방송에 안 나가면 출연료를 안 줘요. 네, 좀 억울한 일일까요? 근데 뭐 그런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어차피 그걸 제가 출연료를 벌자고 인터뷰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옌렌커, 지금 중국의 작가 가운데 공산주의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는 작가예요. 중국에서 이 시진핑 시대에 공산주의 비판을 직접적으로 하는 작가를 그냥 내버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체제 비판하는 작가를 이렇게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세계에서 볼 때에는 중국의 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작가, 대단한 작가 아니에요? 여성 작가 순번이 아니었더라면 옌렌카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상이 유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건 이제 제 판단입니다. 옌렌카는 공산주의의 강압적 체제에 대한 저항의 의지고, 하루키는 오래전부터 세계 독서 시장을 석권한 대중적 수용력으로 한강보다 열 걸음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이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작가에게 시상된 사례가 많아요. 한때는 노벨 문학상 받으려면 감옥 갔다 와야 돼,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한강은 이 대목에도 부합했는데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따로는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을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 읽거든요. 지금 자,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이 상하고가 난 다음에 한국 사회가 진보 보수 양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진영 논리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 진영 논리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한강의 저 작품들, 광주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또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들이 다 채식주의자와 함께 수상 평가가 됐단 말이죠. 보수 진영에서는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왜곡한 소설에 세계 최대의 문학성을 주었다. 그래서 스웨덴 할리먼이 한국 역사를 왜곡했다. 그 소설을 보면 광주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제주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상을 주는 바람에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인정이 됐다. 이거 지금 이 국제사회에서 좀 한국 실정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합니다. 이런 논의가 엄청난 분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진보 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역사를 심화 해석해서 문학의 책임을 다한 소설에 국제적 인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어떻게 정반대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보수도 건전한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도 건전한 진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사회가 나라가 잘 되려면 건전한 보수하고 건전한 진보가 협력을 해서 이 변정법적으로 또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 딱 이 모양이죠, 여러분.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저쪽은 더 인간도 아니야, 제가. 진보 쪽에서 보면 저쪽은 다 틀렸어. 하나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100에 90, 100이 다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대체 이 앞을 가리고 다른 얘기는 전혀 안 듣고 하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왜 우리는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여러분? 70몇 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동서로 나누어져서, 경상도 전라도는 뭐 한때는 뭐 혼인도 안 한다, 막 이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보수 진보로 이 나라가 이렇게,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우리도 다 잘못이에요. 우리도. 더 잘못은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냐?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 대통령을 지낸 제 선배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고 있는 불만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다른 쪽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국가의 지도자고 대표가 아니냐. 반쪽은 버리고 반쪽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슨 지도자냐. 저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도자들도 국가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은 국민들 전체를 끌어안으려는 부모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 편은 옳고 다른 편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주로 시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다 며느리셨죠? 선생님, 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린이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제가 해보니까, 저도 며느리가 있잖아요.
저하고 제 아내가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저 며느리하고 잘 지내야 손자도 좀 얼굴도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침을 정했냐면 며느리를 손님처럼 인격적으로 대접하자. 그 얘기는 뭘까요? 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걸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예의를 갖추고서 왔으니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양복 입고 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서로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내려누르거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영 논리도 그래요. 상대방 진영의 얘기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 태생적으로 이 지역이라 대체로 이 보수적인 성향인데 저는 저를 분류해서 중도 보수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 근데 이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에 있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어. 태생적으로 안 돼. 그리고 남자를 보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어. 여자도 그래요.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 가슴이 설레지도 않아. 근데 다른 여자를 봤을 때 난 저 여자하고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장난으로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긴 것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죄인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비난하고 욕하고 너 지금 집안에 너 같은 애가 있어가지고 너 당장 파문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뭘 못하느냐 하면은 역지사지를 못해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 이걸 잘 못해요. 누가? Everybody of us.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진영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 깊게 우리들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당장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강의 입장을 살펴봐 준다면 어떨까? 한강 광주에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를테면은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세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가 왜 소설을 그따위로 썼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조카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왜 조카 주소를 못 찾아 출판사에 물어보거든. 받아보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진실로 충고를 한다면 사진의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작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작가가 왜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을까? 여러분, 작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 다 맞는 거다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건 작가의 관점이에요. 그 작가의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건 어떤 역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건전하고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나 비평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을 비난하거나 이게 뭐 역사의식도 없는 이 작가라고 매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문학이나 문학은 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학, 과학은 여러분 답이 하나로 제출. 선생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수학, 과학은 답이 하나로 나와야 해요. 근데 문학이 답이 하나가 된다면, 예술이 답이 하나가 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얼리즘 시대의 미술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운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려요. 솔그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까치가 맨날 거기 앉으려고 날아오다가 머리를 부딪혀 떨어져 죽었다. 이게 사실주의 이 그림을 말하는 어떤 극상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도 눈이 두 개가 다 보이는가 하면 전혀 사람의 형상과 다른 방식으로도 그리고 왜 그렇게 그릴까요? 복잡다단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19세기의 리얼리즘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복잡한 실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뭘 말하느냐? 이것은 what, 어떤 얘기를 전달하느냐,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how,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구분해가지고 리얼리즘을 what의 문제, 메시지의 문제, 뭘 말하고자 하는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모더니즘의 경우 거기에 두 말 다 이 의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지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문해사조적으로 비교했을 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what이 아니라 how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른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대두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의 리얼리즘과 what에서 how로 표현 이 어떤 이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걸 이제 문해 이론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ambiguity라는 말을 씁니다. ambiguity.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매성 또는 애매모호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가 애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한 이 내용이 가난한 노래의 시를 꾸려라. 다시 천고에 비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뭔가 부르게 하리라. 이건 애매하지 않아요. 이 역사의 광야의 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정신주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들이 꼭 이렇게 작가의 심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물든 도문시의 가을 하늘을 연상케 한다. 이런 메카니즘을 풀어져 오후의 기차들 반해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김광변이 쓴 추일 서정이라고 하는 시. 그러니까 이육사의 시와 김광변의 시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육사의 시만 시인 것이 아니고 김광변의 시도 좋은 시예요. 만해 한용운의 님이라고 하는 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분교적 절대자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조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떠나보낸 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문학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ambiguity라고 하는 것, 애매모호성이라고 하는 것, 답이 여러 개로 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해야 예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평론가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강을 너무 콘으로 몰지 말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논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신공격을 한다라든지 작가가 역사관이 전혀 없다라든지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물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이 되죠.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다른 클래스에서는 이런 답이 안 나오는데 진짜로 훌륭해요. 눈이 녹으면 가슴이 설렌다. 이런 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의 원칙이지만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답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제가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뭐 써놨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영 논리로 이 문제에 우리가 정말 싸우자고 함께 던지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강의 이 수상이 한국 문학의 세계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했다. 글로벌 시대의 궁벽한 국가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
국제 경쟁의 현장으로 진출했다. 문학의 교류, 확산, 번역과 출판, 작품 주제와 소재의 보편적인 공감이 촉발되었다. 한강의 소설이 그 지점에서 세계화로 가는 문열이 현상을 보여줬다. 문열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한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 이제 한강이 12월 10일 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김주애라고 하는 미국계 한국 작가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러시아 최고의 문학상인데 이걸 이제 이 톨스토이 문학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을 받았어요. 작은 땅의 야수들, 이게 어떤 소설이냐면 한국의 호랑이 얘기입니다. 호랑이와 관련해서 한국 민족의 얽혀있는 이런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 문학상은 상금이 얼마냐면 2억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상금을 줄까요? 아니요. 삼성 러시아 현지 법인이 상금을 냅니다. 왜 낼까요? 러시아에서 사업 좀 잘해보려고. 톨스토이 박물관에 그 돈을 기증을 해서 거기서 2억 원을 주는데 똑같은 날 12월 10일 날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김주애는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톨스토이 문학상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아까 사진 잠깐 보여드렸죠.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가 이게 이렇게 들어보면 노래 같아요? 전 세상에 그 무슨 노래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온 세상의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만 이런 게 노래인데 아파트 이걸 노래라고 다 좋아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노래야 이건 노래도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젊은 세대에는 그게 노래구나. 그게 맞는 거구나. 이걸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 아파트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능가하고 BTS 노래만큼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런 이제 한류 문화예술의 흥왕기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 이 한국에서 2개의 큰 국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한글 작가 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글로 작품을 쓰는 시인 작가들이 모여서 국제편 한국본부 주최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세대학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국제편 한국본부가 주최하고 여기 조직위원장은 소설가 김홍신 씨고 집행위원장이 저였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행사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세계에서 40개국에서 1000명이 넘는 이 한글로 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예요. 한국에서 제일 큰 행사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한류, 한국 문학의 세계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여러분 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 디카 시인 대회입니다. 이것은 이 창원시에서 돈을 내고 한국 디카 시인의 대하고 창신대학이 공동 주최로 해서 10월 26일부터 전시회까지 포함하면 11월 9일까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 한국 디카 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대회나 행사를 통해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롭고 진취적인 문학을 장려해 나감으로써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2의 노벨 문학상이 또 다시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2의 노벨 문학상이 언제 올까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올해 주고 내년이나 9년에 또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학생들이랑 상을 받고 오해 결자부로 상을 받는데 미국에서도 10몇 년이 걸렸답니다. 우리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 한 10년 지났으니까 전에 한번 줬으니까 이제 주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변수였어요. 한국 문학이 세계화된다라고 하는 것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상수, 언제나 상존하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듀크 대학인데 여기서 KLA,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학을 하는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가 여기서 미국 전역의 연구자들이 교수들이 모여서 발표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발표자로 같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국인 교수들이 모였지만 미국인 교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무렵에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그렇게 논의되지 않던 시기였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이 국내에서 작품을 잘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것을 꼭 노력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이때 제가 그 생각을 확고히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제가 강연을 한번 갔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북한문학이었어요. Literature of North Korea. 그런데 미국 학생들이 한 40-50명이 들어왔어요. 꼭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하다가 좀 어려운 대목은 옆에 이제 있는 미국인 그 교수한테 이걸 좀 번역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제 이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많아요. 북한문학에 대해서. 북한문학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못 들어본 생소한 것인데 미국 학생들이 북한문학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이를테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과 북한의 그 문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것 또한 한국 문학의 세계화의 하나의 길이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문학의 비상의 날개, 날아가는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모국의 강역, 그게 어디입니까? 한반도 내입니다. 여기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썼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세퍼레이트된, 분산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 또는 그렇게 분단된 상황, 이걸 영어로는 다이아스포라, 지금 이제 우리가 말로 쓰기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쓰는데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참 이게 한국의 상황하고 너무도 잘 일치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성경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는 모세가 이끌고 간 이걸 이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딱 들어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의 교회가 항일 저항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뒷받침을 하고. 근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살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하고 일본 식민 통치자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조선인의 몸은 일본이 책임지고 정신은 선교사들이 책임집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정신과 몸에 걸쳐서 모두 다 저항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방향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종교적인 문제만 담당을 하고 일본하고 대항하는 문제를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노동당으로 갔습니다. 조선공산당으로. 이런 이제 지나온 아픔과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걸 보면
딱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 이후의 역사 과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한국의 한반도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연해주 쪽으로 해서 구소련,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1936년에 그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을 그 전부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켰죠. 강제 이주. 그러면서 큰 절반가량이 죽고 남아서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그 후예들입니다. 근데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한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230만 명, 250만 명이 되고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에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 기화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사 주재원, 유학생, 체류장 다 합치면 100만 정도 됩니다. 이런 이제 해외에 있는 이 우리말과 글을 쓰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이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은다라고 본다면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그걸 할 겨를도 없어요. 왜요? 싸우더라고. 쓸데없는 싸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정부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늘 남북한과 미주한이, 일본 조선인, 중국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 모두를 포괄하는 2+4 시스템 문학 육자회담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기회를 듣지 않아요. 이걸 하자면 제가 이제 문체부 장관이나 이렇게 교육부 장관을 하면 되는데 안 시켜주니까 못하는 거죠.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교육을 나가는 그러면 좋겠는데 이제는 시켜줘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제 한국 건사하기도 힘이 들어서 이제 무리를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자, 여러분. 이 본질하고 현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아주 밀접하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근본적인 그 내면에 있는 질서를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본질이고 문학 작품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자면 우선 뭘 해야 될까요? 번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이에요. 본질은 그 작품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우수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그래서 이 우리가 문학과 문화 현장에서 작가를 소중히 여기고 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학 작품의 예술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경수 엄마를 부탁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별반 중요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보편적 감성들을 예민하게 건드렸습니다. 세계의 독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한강은 이 지점에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 작가이면서 전혀 일본적이지 않은 무라카미 하루키 세계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전혀 일본적이지 않다는 게 오늘날 세계시장에 통용된다는 뜻이고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쓴 설국은 이제는 오래전에 지나간 연찬 시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작품 내용에 공감하는 것 이것은 작가의 영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같은 주제라도 그 작가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과 창부의 사람 이런 주제로 소설을 쓴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삼류 통속 소설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벌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 디마가 쓰면 춘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시시껄렁해 보이는 소재라도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매만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훌륭한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더불어서 한강의 사례에서 보듯이 더없이 중요한 숙제는 잘 소통되는 번역입니다. 하루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번역의 세계화를 손쉽게 하는 사례입니다. 문체가 번역하기 쉽도록 그 번역에 인생을 건 복수의 번역가들 일본 문단에서 번역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작가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이름이 비슷한데 문장의 수준을 보면 무라카미 류의 문장이 훨씬 고급해요. 무라카미 류 그렇게 많이 안 읽혀요. 별 이제 많이 읽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꼭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꼭 좋은 작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작품은 대체로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일본의 두 작가를 비교해 보면 같은 이름의 무라카미라는 작가인데 하루키는 쉽고 평이하고 설득력 있고 공감력 있게 쓰는데 류는 어렵고 수준 있고 어떤 이 미학적 가치를 가진 글을 쓰는데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문학,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안 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남북한 문학과 한민족 문학과 문학과 디아스포라 문학의 의미와 범주. 그래서 이 한민족 문학권 논리의 그 가운데로 북한 문학을 불러야 돼요. 네, 북한이 지금 우리는 쌀을 보내면 저기 뭐 잠수함을 보내는 나라에 계속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요즘 젊은 애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북한하고 통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북한 자기네들끼리 살고 우리가 왜 북한을 끌어안고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북한의 가족 문제농답을 남겨두고 오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매우 없어요. 거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힘든 게 누구 때문이냐? 북한 주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북한의 지배계층의 책임인 거죠. 그 북한의 지배계층과 제대로 응대하지 못한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지금 당장 어떤 게 발생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전에 문화는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관련해서도 문화적으로는 작가들은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야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 통합을 한다면 이 중국이 잠잠해야 되고 일본도 잠잠해야 되고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국제적인 여건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국론이 결집돼야만 되고 지금처럼 분열되어 가지고는 딱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한민족 문화권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 논리가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겁니다. 남북한 문화, 중국 조선족 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 일본 조선인 문화, 미주 한인 문화. 이걸 한데 묶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를테면은 세계의 어떤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의 중심, 출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미국 뉴욕이고요. 유럽을 가면 파리입니다. 그 일본의 동경입니다. 그런데 모든 오늘날 세계에 유통되는 이 문학이 대체로 서구 중심이에요.
또 우리가 이런 이제 한민족 문화권을 모아서 중국, 일본과 협력해서 문화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전체로 그래서 아시아 문화가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해서 이것이 한류가 뒷받침되는 이런 배경이 되도록 하자.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남북한 문학이 무리 없이 만나고 대외적 확산을 도모하며 통일 이후에 개화할 새로운 민족 문학의 장래를 언제 예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 나중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분위기는 절대로 그냥 무르익지 않습니다. 한강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논의 당사국들이 전에 육자회담을 했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문학 육자회담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은 정치 통합이나 국토 통합에 우선하는 문화 통합입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어떻게 독일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정치 통합, 국토 통합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신문 방송을 교류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벽을 차츰 줄였어요. 그리고 양쪽의 정치범들을 동시에 교환하고 석방하고 이런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씩 지금 북한이 여러분 어느 사이에 급격하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지도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인데 안 해요. 싸움박질 하느라고 쓸데없는 싸움박질 하느라고. 모든 일의 첫걸음은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약속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해외에 있는 문학을 참 많이 무시했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예컨대 속지주의, 한국에서 발표될 게 아니면 한국 문학이 아니다.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창작했느냐, 국적이 어디냐, 이걸 속인주의라고 해요. 앞에 그 속지주의, 속인주의. 속문주의, 어떤 언어로 창작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여기에 비추어서 외국에서 발표된 작품은 한국 문학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한민족 문학사라고 하는 책은 제가 만든 책인데 하여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될 겁니다. 여기 북한 문학을 위해 또 북한 문학의 어떤 이 자료집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내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지구 마을이에요. 인류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직원거리로 좁혀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남북한 문학이라든지 해외 문학,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을 큰 범주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민족문화, 민족 정체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된 세계화의 길은 한국 문학의 영토를 넓히는 전제 조건, 노벨 문학상과 같은 국제문학상의 수상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두세 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